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 투자 초보자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 부동산 초보자들, 잘 모르는 초보자들이 재개발 투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네.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 네. 제가 다니TV 출연해가지고 네. 지금까지 재개발 좋습니다 이야기 쭉 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재개발 초보자다. 네. 내가 근데 재개발은 떠나서 네. 부동산도 초보자다. 초보자다. 네. 라고 하면 재개발 투자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요? 재개발은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너무 리스크가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막 조합 설립 인가 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했었지만 조합 설립 인가가 나도 사실 넘어야 될 산들도 되게 많고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게 조합 설립 인가니까 네. 적어도 이건 맞추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알아야 되는 용어들도 너무 많고요. 네. 우리가 뭐 하다 보면 비례율, 네. 뭐 감정평가, 네. 권리값, 네. 프리미엄, 분담금 또 이런 용어들부터 시작해서 막 단기도 뭐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일반인들이 이런 용어들을 들어볼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뭐 부동산 사장님 뭐 찾아가요. 재개발 뭐 투자하려고 들어갔는데 처음으로 재개발이 좋대 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뭐 여기 단계가 어떻고 뭘 해야 하는데 제가 막 조합설립 인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해드렸었어도 뭐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가 어쩌고저쩌고 얘기도 그게 어디 순서인지가 사실 잘 구분이 안 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조합설립 인가가 났어도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현금 청산 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제로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멀쩡한 물건이라도 뭐 다물건자다. 1인 다물건자 물건 같은 경우는 입주권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든지 네. 이런 리스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초보자라고 하면 저는 특히 부동산 자체가 처음이다. 그러면 그냥 쉽게 아파트 투자라는 이야기를 우리 더 많이 해요. 그러세요. 네. 네.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 재개발 지금도 잘 모르지만 처음에 이 재개발 몰랐을 때는 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때 투자하는 건 모든 게 다 지뢰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할 거라면 이 초보자는 좀 조심해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즘 이제 부모들이 또 다 생각하는 부분이 자녀 증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요. 이 재개발 투자와 자녀 증여, 이 부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좀 관계가 있나요? 자녀한테 재개발 정말 많이 사주세요. 네. 왜냐면 오히려 이게 있는 거죠. 내가 직접 산다라고 하면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중 하나가 내가 나이가 지금 50, 60인데 네. 재개발 하나 샀는데 완공이 막 10년 뒤에 하고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받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내가 몸 부귀영화 누리려고 이거를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녀가 어리다라고 하면 약간 느낌이 다르죠. 자녀는 뭐 시간이 좀 오래 그쵸. 지나도 상관없고 뭐 8년 뒤, 10년 뒤에 신축 아파트를 받는다라고 했었을 때 이건 되게 괜찮다. 네. 왜냐면 내가 지금 신축 아파트를 사주기가는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있는 분들, 즉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고 당장 실거주가 급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자녀죠. 네. 자녀한테 사줄 때는 재개발 지역 사놓고 놓으면 이제 든든하죠. 그쵸. 우리가 자녀가 지금 현재 막 대학생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뭐 결혼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10년? 그쵸. 최소 10년 정도 요즘 늦게 하니까. 네. 그러면 10년 뒤에 더군다나 요즘 이런 이야기 하긴 좀 뭐하지만 양성평등 시대라 하더라도 남자애들이 집이 없으면 좀 결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특히 남자애들한테 재개발지역 하나 사줬다 라고 하면 나중에 아파트가 완성되면 뭐 이제 결혼 고민도 없어지고 그리고 아직 뭐 이제 20대 초반이 아니라 20대 중후반이라 하더라도 결혼은 이제 한 5년 뒤, 4년 뒤에 한다 했을 때도 아직 완공은 안 됐다 해도 예비 신부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 사랑만으로 헤쳐나갈 수 있어. 우리 뭐 빌라 뭐 조금 저기 고달픈 곳에서도 뭐 촛불 하나로도 예전에는 살았대 라고 하면 요즘에는 뺨 맞죠. 그렇게 하면. 그렇지만 근데 우리가 당장은 자금이 좀 빠듯해서 빌라 혹은 오피스텔 조그만데 원룸 투룸에서 있는다 하더라도 지금 재개발 지역 신축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게 3년 뒤면 완공이래 4년 뒤면 완공이래 라는 게 명확하면
참을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그 종료 시점이 명확한 기다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20대 자녀들 뭐 이런 식으로 혹은 20대 중후반이라 하더라도 재개발 지역들 정말 많이 사주세요. 그러면 명확하게 신축 아파트 받을 수 있으니까 즉 시간이 여유 있는 분들한테는 재개발이 정말 좋고 그게 자녀한테 가장 유효한 투자 방법이죠. 네, 그래서 요즘 이렇게 50대 분들 오면 자녀 증여로 이렇게 재개발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냥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꼭지 아니냐. 물론 미래 예측할 수 없지만, 근데 꼭지라면 지금 재개발 시장에 투자하는 게 괜찮을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일수록 재개발 투자라는 이야기를 또 많이 합니다. 왜요? 그러면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솔직히 부동산 가격이 근래 3년 동안 엄청 많이 오른 그렇죠. 거는 사실이에요. 네. 그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말할 생각은 없어요. 그건 부정할 수 없죠. 네. 근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더 올라갈 것이냐 이 부분은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근데 올라간다라고는 생각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올라가느냐는 또 의문이 될 수 있죠. 네. 지금 마포도 이제 20억 시대인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럼 마포가 내가 20억에 샀는데 뭐한 3년 4년 지나가요. 그랬는데 마포 가격이 20억에 사서 21억이 돼요. 1년 이제 4년 동안 1억 올라간대. 네. 그럼 우리는 사실 취득세 낸 것도 취득세 내고 뭐 재산세 내고 이거 생각하면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네. 1억 올라가서는 투자를 안 하고 그렇죠. 그래도 한 얼마 정도 올라가야 될 것 같으세요? 한 사람들 이렇게 제가 만나보면 그 기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내가 투자한 거에 한 20, 30% 정도는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최소. 그렇죠. 투자를 하실 때. 20, 30%다.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4억은 올라가야 그렇죠. 된다라는 네. 건데 네. 20억이 투자하면 그럼 24억이 된다라고 보면 우리가 잠실이 네. 지금 25억 막 이러는데 네. 그러면 마포가 25억이 된다. 그럼 잠실은 30억이야? 그렇죠. 잠실이 30억이 되면 반포는 반포가 지금 35억인데 그럼 뭐 이 반포는 뭐 45억, 네. 40억 뭐 이렇게 되나?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렇죠. 하면 우리 지역이 1, 2억 올라가는 거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럼 상급지들은 얼마가 되어야 되는 거야? 생각하면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수록 오히려 재개발이 안전한 투자라고 말하는데 이제 여기서 핵심이 나와요. 네. 우리가 재개발은 현재 가치에 사서 현재 가치를 보고서 투자 수익률을 알 수가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가치에 사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한다. 이 둘의 차이점을 아는 게 핵심이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싶을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포 아파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마포에 아파트를 20억에 샀어요. 현재 가치에 사는 거죠. 근데 마포 아파트가 25억까지 올라갈 것 같아. 네. 라는 거는 미래 가치를 25억까지 내다 보고서 그렇죠.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을 보는 거죠. 네. 그런 게 이제 아파트 투자라고 하면 재개발은 네. 그냥 현재 가치 보고서 가는 거죠. 우리가 마포에 있는 모 재개발 구역이라고 했을 때 이 재개발 구역이 지금 현재 총매 가격, 네. 지금 내가 현재 투자 금액도 막 수억 원 들어가고 추가 분담금도 막 4, 5억씩 들어가고 네. 그랬을 때 총매 가격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한 15억이다. 15억이다. 네. 그렇게 가정을 해보면 지금 현재 들어간 게 15억인데 지금 마포 신축 아파트 가격이 20억이래. 그러면 얘가 시간 지나가서 완공만 돼도 5억은 올라가겠네. 가 보이는 거죠. 그러네요. 이거를 안전마진이라고 표현을 해요. 확정 수익률이라고도 하고요. 네. 그렇게 확정 수익이 보이게 되면 이거는 마포 가격이 이게 재개발 완공될 때까지 5년, 10년 동안 단 1원도 안 올라가도 재개발은 기본 돈을 차익이네. 번다라는 확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포가 솔직히 5년 동안 1원도 안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뭐 올라가겠죠. 1억이든 2억이든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 마포 아파트가 1, 2억 올라가면 그 수익률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도 오히려 나는 안전마진은 5억 잡았었는데 마포 아파트가 예를 들어 2억이 올라간다. 그러면 나는 5억 벌 줄 알았지만 7억 벌게 되는 경우고요. 반대로 마포 아파트가 진짜 이제 거품이라서 빠졌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네. 20억짜리 아파트가 18억으로 2억이 반대로 떨어져요. 네. 그럼 우리는 2억 떨어지면 피 같은 돈,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재개발은 그래요. 이미 안전마진은 5억을 잡고 갔다 보니까 2억이 떨어져도 3억은 버는 거지 손실을 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네요. 오히려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다. 네. 내가 시간은 투자할 수 있어. 네. 근데 명확한 수익률을 원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재개발이 그만큼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기도 하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제 김재경 소장님이 이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개별적인 사항도 많이 있잖아요. 다 설명은 못 해드렸지만 우리 김재경 소장님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투미 네. 부동산. 네, 거기 가시면 이런 내용 자세히 있으니까 오늘 부족한 부분 거기서 한번 들어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도 궁금하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2021년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소장님 어떻게 바라보세요? 올해 전망을? 이제 정말 중요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네. 뭐 재개발이고 뭐고 이것도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재개발인 거지. 네. 일단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냐 떨어지냐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쵸. 투자를 하고 말고 이럴 거잖아요. 네. 물론 우리 담임쌤도 전문가시고 워낙 잘 투자를 잘하시고 그러시고 또 유튜브 보다 보면 유명하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네. 근데 각종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뭐 경기도 이야기하시고 네. 그리고 인구 구조도 얘기하고 공급량도 얘기하고 교통 호재, 학군, 직장 네. 이런 식으로 쭉 얘기하는데 네. 다 중요한 포인트들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전망을 되게 심플하게 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해요? 항상 몇 년 전, 3년 전, 4년 전, 뭐 하다못해 작년, 올해 경기 전망 다 어떻게 얘기해요? 딱 두 가지 포인트가 핵심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네. 첫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투자할 데가 없어요. 맞아요. 내가 돈이 현금이 5억 있고 10억 있고 하는데 지금 저금리잖아요. 네. 은행에 일단 넣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다들 해요. 네. 이거 은행이자 그나마 예금 적금이라도 들어놓으면 다행일 수 있겠지만 요즘 예금 적금으로 안 묶어놓은 자산들은 수시 입출금식 통장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 네. 금리가 0.1%예요. 그러게요. 이거 뭐 금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또 이자 소득세는 또 떼요. 네. 그러니까 남는 게 없죠.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률 생각하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통장에 돈을 넣어놓으면 안 되겠어. 뭔가 하려고 했더니 주식 투자도 그래서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전 주식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근데 주식 전문가는 전 아니니까 뭐 노코멘트 한다 하더라도 특히 근데 주식 투자를 생각하면 우리 단위TV 시청자 여러분처럼 연령대가 50대 넘어가면 내 전 재산인데 그렇죠. 네. 주식에다 넣어놓자니 리스크가 너무 크단 그쵸. 거죠. 네. 내가 젊을 때야 뭐 해놓고 뭐 잘 되면 잘 되고 안 돼도 뭐 재기할 수가 있는데 그쵸. 네. 지금 여기서 실패하면 재기를 못 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근면 성실해서 불과 10년 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은퇴하더라도 창업한다. 네. 뭐 우리 기승전 치킨집 이런 얘기도 네.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치킨집, 편의점 창업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은 창업하면 다 망하잖아요. 그럼요. 정말 통계청 조사 결과 제가 봤는데 거의 90% 이상이 한 5년 내에 닿는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 창업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퇴직금 받아가지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다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돈을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자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악순환 때문에 그런 안전한 실물 자산으로 가자. 그게 대표적인 실물 자산이 부동산이잖아요. 네. 부동산을 가는 게 첫 번째 포인트. 돈이 갈 데가 없는데 부동산을 간다는데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 다주택자 규제 강화예요. 네. 부동산으로 간다 했을 때 우리가 시장들을 쭉 보다 보면 모든 부동산이 다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뭐 토지 상가 이런 상품들은 네. 주택수의 규제를 받지도 않는데 뭐 각광 받는다 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지만 이게 전문가들 보다 보면 토지 상가 투자해서 돈 많이 버신 분들은 많이 벌지만 네. 근데 사실 우리 일반인들 수준으로 넘어가면 실패해가지고 그냥 패가망신한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상가 투자로 실패하신 분 훨씬 더 많죠. 네. 위험한 투자인 것 같아요. 이것도 좀. 그래서 우리가 뭐 실물 자산이라 하지만 상가 토지 잘못하면 막 뼈도 못 추리고 네. 그러니까 이런 데를 들어가기는 조금 일단은 리스크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주택을 좋아하는데 부동산을 살려고 보니까
부동산 숫자가 많으면 규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막 취득세 규제하고 양도세 규제하고 종부세 규제하고 막 이러니까 주택을 여러 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만 보다 하더라도 제일 쉬운 게 아파트거든요. 근데 아파트 투자도 보다 보면 이렇게 올라간 데 있고 이거밖에 안 올라간 데 있고 오히려 안 올라가고 떨어진 데들도 있고 그쵸. 그래요. 네. 지역별로 천차만별인데 그게 주택 수를 규제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쪽으로 가는 거죠. 내가 지방에 세 채 다 판다 해서 강남 한 채 못 사는데 3주택자라고 해서 막 규제를 막 이렇게 하고 네. 강남의 1주택자는 규제를 막 피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거 다 정리하고서 상경해서 좋은 거 하나를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서울 내에서도 더 좋은 거, 네. 더 좋은 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는 게 이게 똘똘한 한 채인 거고 그런 식으로 보다 보면 이제 보이는 거죠. 아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 그리고 서울 내에서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다 올라간 것 같지만 우리가 강남은 안 봐도 3년 전에 샀으면 10억에서 15억 올랐지만 네. 마용성이라고 하면 7억에서 10억 네. 노도강 금강구는 한 3억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똑같은 서울 내에서 양극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 빌라라고 하면 지금 물론 재개발 예정지 뭐 노후도 맞는 데들은 막 몇 억씩도 뛰었지만 네. 그 강남도 3년 전이랑 지금이랑 가격 차이가 1억밖에 안 나는 빌라들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이게 빌라를 최종 한 채로 안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쪽으로 막 몰리니까 상급지가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양극화가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이거를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지방은 다 죽나? 하면 지방도 올라간 데들 그쵸? 많잖아요. 네. 이게 이거죠. 우리가 지방에 또 거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방 내에서도 한 채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대전이면 유성구가 유명하죠. 네. 대구면 수성구가 유명하죠. 부산이면 해운대가 유명한 것처럼 얘네들이 그 지역 내에서도 엄청나게 올라간 이유가 아 부산에서도 똘똘한 한 채, 대전에서도 똘똘한 한 채 이런 쪽으로 올라가고 그래도 네. 광역시급이면 그래도 올해는 아파트도 그래도 다 올라가는데 네. 뭐 격차가 좀 날 수 있어도 중소도시로 가면 더 심각해져요. 그렇죠. 중소도시는 막 신축 아파트만 올라가고 구축 아파트는 막 안 올라가는 애들 많고 이런 이유들이 여기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 결국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거든요. 네. 당분간 돈을 계속 풀면 풀었지 안 풀 것 같진 않고 그렇죠. 그리고 주택수에 대한 규제도 더 강화하면 강화했지 완화할 것 같진 않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매수하려는 부동산이 좀 애매한 부동산이다. 막 빌라, 오피스텔, 뭐 개발 가능성도 없고 막 이런 거면 이런 거면 솔직히 막 우리 부동산 하락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네. 말하는 것처럼 뭐 매물 폭탄 터진다. 2021년도 6월 1일부터 세금들이 막 강화되니까 그 전에 막 매물 쏟아진다라고 하는데 그런 상품들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네. 가치가 떨어지는 상품들이 가격대들이 흔들리는 거지. 네. 막 서울이고 신축 아파트고 이런 데들은 오히려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 실물 자산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 또 원하는 상품 그런 것들은 안전하다. 그래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모이는 곳 또 마음이 모이는 상품에 들어간다고 하면 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한번 올해 어떻게 되는지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지켜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재근 사장님 모셔서 재개발 투자, 저도 잘 몰랐는데 아주 좋은 내용 많이 들었고요. 오늘 부족한 내용은 여러분들 댓글 보면서 문의가 많이 오는 것도 있으면 한 번 더 모셔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